2017년 4월 정기 불금 특강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신촌대학교의 수강생으로 지난 학기에 수강을 하셨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좀 특이한 학생이었어요. 저희 신촌대학교는 항상 이제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런 새로운 배움을 추구한다는 신촌대학교의 모토에 어찌 보면 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학생이어서 이 친구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최근에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신촌대학교 취재도 맡고 하니까 또 저희가 항상 이제 책을 낸 저자들을 모셔서 이렇게 붉은 특강을 하는 행사를 또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보다 인생을 딱 절반 살았습니다. 20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은 저자로서 신촌대학교의 이제 강사님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윤범기 기자님한테 한 몇 분 정도 오시냐고 물어봐서 한 대여섯 분 정도,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런 강연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미숙할 수도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제 이름은 임하영이라고 하고요. 올해 20살이 되었고요. 또 이 제목처럼 학교를 하루도 다니지 않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누구를 만났고, 무슨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럼 저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공부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공부는 배움 아닌가요? 배움? 배움? 배운다. 성장을 위한 견문을 넓히는 것. 혹시 또 다른 분? 자신의 논리를 찾아가는 거.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 그러면 그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해라고 물어보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공부 잘해라는 그런 질문에서 공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쉬워졌죠? 성적을 잘 받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공부 잘해라는 질문이 되게, 이 질문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공부는 이제 성적과 동일시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냐 하면, 성적은 또 시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시험은 기본적으로 답을 맞히는 거고, 답을 맞히는 답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답이 또 주관식이냐 아니면 서술형이냐, 그것도 아니고 객관식 답을 맞추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 잘해라는 그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암기와 문제풀이를 얼마나 잘해서 그런 빠른 시간 내에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시험이 끝나면 싹 비우고, 또 다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집어넣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란, 일단 저는 공부는 수치화할 수도 없고 점수를 매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라는 구분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만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각자의 고민을 찾아가고, 거기서 또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게 과연 공부가 아닐까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찍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아주 모범적으로 공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꾸준히 다니시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모범적으로 공교육을 받았는데 이 공교육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두 분이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다르게 키워볼 수 있을까, 두 분이 결혼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나셨는데요. 청년부에서 1997년 여름에 유럽으로 공동체 탐방을 떠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영국에 있는 브루더우프라는 공동체였는데요. 이게 그 브루더우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거기는 이제 노인들과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자연에서 뛰어놀면서 자라고, 어른들은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4시만 되면 퇴근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육아도 공동으로 하고 식사도 다 함께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런 비슷하게 자유롭게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이듬해인 1998년에 제가 태어났고요. 2000년에 저희 동생이 태어났는데, 저희 집안 형편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 이제 일을 하셔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은 잠시 이제 덮어두고, 저희도 다른 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저랑 제 동생도 이제 똑같이 어린이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그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그게 되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 아이가 좀 고집불통이고 성품도 안 좋고, 그래서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벌써부터 이제 유치원밖에 안 다녔는데 벌써 이렇게 깨어지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홈스쿨링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막 홈스쿨링 하는 가정이 한국에 총 10가 정도 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당시 7살이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계속 유치원 다닐래?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홈스쿨 할래? 그랬더니 제가 당시에 이제 유치원에서 복잡한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뜻 이제 집에서 홈스쿨을 하겠다고 나섰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홈스쿨링을 결심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원래 출판사에서 편집하는 일을 하셨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번역가 일을 하시게 되었고, 어머니도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그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홈스쿨링을 2003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흔히 홈스쿨링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인데요. 저희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홈스쿨을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막막하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에 와 계신 선교사님이 한 가정 계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 4명을 홈스쿨링으로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간 거죠. 홈스쿨에 관심 있는 몇 가정.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이런 이제 방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들이 이거를 전통적인 홈스쿨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소만 학교에서 집으로 변했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목들은 그대로 사실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을 하고 뭐 영어를 하고 그렇게 시간표를 딱딱딱딱 짜가지고 뭐 그런 물론 그 선생님의 역할은 부모님이 대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습지 선생님이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홈스쿨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8시까지 아버지랑 같이 온 가족이 영어 공부를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밥을 먹고 9시부터 10시까지 뭐 수학 공부를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한글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오후에는 뭐 피아노를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가족들이 다 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럴 거면 그냥 왜 홈스쿨을 했을까? 그냥 학교에 다니는 게 낫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언스쿨링이라는 방식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언스쿨링에 관한 책을 번역하게 되시면서 이런 새로운 방식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언스쿨링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홈스쿨링 방식이랑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홈스쿨 방식은 부모가 이렇게 막 이제 가르쳐 줘야 되고 뭐 시간표에 딱딱 맞춰서 시켜야 되고 그런 거라면 언스쿨링의 기본 전제는 이제 아이들은 각기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이다. 그래서 부모는 그걸 도와주는 옆에서 잘 도와주고 아이가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아까 앞에 정통적인 홈스쿨 방식에서는 선생님이라면 언스쿨링 방식에서는 약간 조력자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안의 그런 공부 양상도 확실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진학보다 진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너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한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더 깊은 학문이 필요하면 대학에 가도 좋고 아니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너의 길에 그런 대학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능의 목표를 둔 학과 공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저는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 종일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렇게 언스쿨링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내내 부딪혀야 했던 질문이 나는 누구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자질이 있고 또 이 사회에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어떤 그 자질을 갈고 닦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또 그런 제 앞길이 정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다 정해진 길이 있는데 저는 정해진 길도 없고 홈스쿨링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되게 좌충우돌 실패를 많이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홈스쿨링을 시작하면서 원래 서울에 있는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고양시에 조그만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주택에는 바로 집 옆에 텃밭이 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산이 있어서 가족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등산을 했고 또 논도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개구리나 뭐 달팽이 이런 걸 잡아서 키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제 롤모델인데요. 장앙리 파브르라고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신 곤충학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파브르 곤충기를 항상 끼고 살았고 이제 파브르 곤충기를 읽으면서 나도 곤충학자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돋보기랑 채집통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문이 생겼죠. 무당벌레는 왜 다 등에 있는 색깔이 다른 걸까? 그리고 개미는 왜 항상 진딧물의 그런 그 민감한 부위를 핥고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생겨서 항상 그렇게 열심히 탐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꿈이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가자마자 곤충학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장수풍뎅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제 전 재산의 3분의 2를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요. 왜냐면 장수풍뎅이는 한 쌍이 이제 짝짓기를 하면 알을 한 40개씩 낳거든요. 그래서 그 애벌레를 팔면은 되게 많이 수익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사고 통도 사고 그래가지고 다 친구들한테 팔으려고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다 너무 끔찍하다고 싫어하셔가지고 되게 결국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마트에 가가지고 제가 이게 납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마트에서 저희 이마트의 장수풍뎅이는 엄청난 깔끔한 소독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이제 10몇만 원을 당시 전 재산의 3분의 1을 날리고 실패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10살 때 제가 10살 때부터 취미로 화폐 수집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냐면 당시 저희 이모부 댁에 갔는데 이모부가 유럽에서 배낭여행을 청년 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남은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국 돈이 있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의 돈들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다. 그 화폐 색깔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결심을 했죠. 세계의 화폐를 수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화폐를 수집을 시작했는데 제가 사서 모은 적은 거의 한 번도 없고요. 대부분 저희 교회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화폐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집에 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거죠. 여기 있는 인물은 누굴까? 그리고 여기 화폐 속에 들어있는 배경은 어딜까? 그리고 왜 이 나라 정부는 이 인물을 화폐에 집어넣기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세계의 역사랑 문화를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훗날 뒤가 커서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면 과학 시간에 코페르니쿠스를 공부할 때는 그 사람 폴란드 지폐에 나오는 뽀글머리 그 사람 나 안다 그러고, 대만 지폐는 또 순원이 나오고 남아공의 지폐는 만델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한번 공부를 제가 스스로 이제 재미있게 했던 부분이라서 훗날 뒤에도 훨씬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그러니까 한 15살 때쯤에 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돈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벌고 싶어가지고 이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기계발서인데 거기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난한 아빠는 자산을 사지 않고 부채를 사기 때문에 가난한 거다. 그래서 자산이 뭐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드는데 뭐 부동산, 지적재산권, 주식, 펀드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살 수는 없고 그럼 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산을 사긴 해야 되는데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은 그때 주식을 살 돈이 없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사라고 50만 원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0만 원으로 바이올린을 안 사고 할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이제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은행에 가가지고 주식 계좌를 만들고 또 도서관에서 주식 관련 책을 한 100권 정도 또 빌려서 읽었고요. 그래서 주식을 딱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실제 주식을 못 사고 ETF라고 이제 지수 연동형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수에는 뭐 코스피 지수도 있고 뭐 S&P 그런 다우 지수도 있고 뭐 원자재 지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펀드가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펀드의 특징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거고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거는 이렇게 뭐 해지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ETF를 처음에 샀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아마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를 때도 너무 찔끔씩 오르고 내릴 때도 찔끔씩 내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화끈한 걸 나도 스릴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산 주식이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주식 천재가 됐나 보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또 그 뒤로 사흘인가 또 연속으로 더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 왜 상한가를 칠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산 지 나흘 뒤에 그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주식이 며칠 더 상한가를 치다가 그 다음에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작전 세력이 개입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정말 10년 감수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재밌는 일이 주식을 하면서 뭐 주주총회에 오라는 편지도 오고 또 재밌는 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 총 1년을 했는데 나중에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수익률로 따지면 40%니까 나름 성공적인 투자였다. 당시에는 생각을 했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이게 경제에 내가 직접 행위자가 되어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 중학교 나이 때는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재무제표도 찾아보고 뭐 단기순이익, 매출, 부채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이게 뭔지 배워보고 그래서 되게 생생하게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부모님이라면 이게 주식 투자 경험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이 또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글을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역시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정말 사람이 창의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용돈을 별로 거의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공모전, 글쓰기 공모전을 이제 막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우연히 지원을 한 공모전이 있었는데 마감 몇 시간 전에 제가 그 독후감 공모전이었는데 책을 아주 후루룩 읽고 2시간 만에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딱 동상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상식이 부산에서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 못 갔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그게 상장이랑 상금이 현금으로 택배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에서 딱 꺼내보니까 10,000원짜리가 15장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짜릿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내가 2시간 만에 15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이 방법을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글쓰기를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그 다음에 응모했던 공모전들은 한 10몇 번 이상 연속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도 수상을 하지 못했고,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암울한 시간을 보냈는데 계속 열심히 쓰니까 또 그 다음엔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상도 몇 번 탔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저희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네 집에 잠깐 놀러 갔다 왔는데, 생각해보면 제 본격적인 글쓰기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물론 의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독서를 빼놓고 제 인생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유치원 그 나이 때부터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동화책, 소설책, 문학책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뭔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책보다 더 재밌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TV도 없었고 또 컴퓨터는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만 이제 일할 때 사용하셨고,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책 읽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고, 또 처음에는 주로 세계 문학 그런 작품을 열심히 읽다가 중학교 때부터 정치 사회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초기에 읽은 책이 그런 김대중, 노무현, 정몽준 그런 정치인들이 쓴 책이었는데요. 그 중에 김대중 자서전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김대중이 살았던 시대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근현대사를 공부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홍구라는 역사학자가 쓴 대한민국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근현대사 공부하는 건 포기를 하고 조선, 고려, 삼국시대에 관한 역사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국뽕에 되게 빠져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주도 우리 거고, 대마도도 우리 거고, 간도도 우리 거고, 우리가 되게 위대한 민족이었는데, 그러면서 막 족보도 찾아보려고 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우리 집안에는 좀 유명한 장군 같은 거 없냐고 그렇게 항상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야 다시 근현대사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한말, 일제강점기, 미군정
그리고 독재 시대 이런 그런 시대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게 문제도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사회과학 책들을 또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작가들이 뭐 하워드 진, 촘스키, 뭐 박노자, 유시민 그런 분들의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바로 이 홍세화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생각의 좌표라는 책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보잘것없는 사회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 보잘것없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그대에게 이 사회에 맞서 발언하고 행동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 보잘것없는 사회가 인정한 그대의 능력이란 게 당연히 보잘것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잘것없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는 실력을 키워라. 그리고 그 실력이 보잘것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에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홍세화 선생님께 엄청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밑에 쭉 있는데요,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냥 만나고 싶어요, 멘토가 돼주세요,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때 또 제가 고등학교 나이가 막 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과연 이제 내가 대학이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학벌도 없는데, 그리고 군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친구들은 다 이제 정해진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길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나만 이제 길을 잃고 헤맨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상실감과 좌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제가 되게 자유롭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더 어쩔 때는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 부모님들은 너는 이거 해, 그리고 너는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딱 정해주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네 삶은 그 대신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더 큰 부담감이, 진로에 대해서 특히 더 큰 부담감이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설마 하면서 이제 메일을 보냈죠. 홍세화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답장을 해주실까 그러면서 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며칠 만에 답장이 왔어요. 근데 답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실은 제가 이마영님의 멘토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삶에 최종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멘토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 대신 멘토가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의 자격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선배로서 앞으로 한국 사회를 열심히 살아갈 후배를 만나는 자리라면 저한테도 아주 즐거운 만남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홍세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홍세화 선생님을 만났죠. 제가 사무실에 가서 찾아뵈었는데, 홍세화 선생님이 당시에 저한테 무슨 조언을 해주셨냐면, 이제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초조함은 항상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얼마나 다른지, 또 오늘의 나에 비해서 내일의 나는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 끊임없이 그런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실패해라. 그 대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다음에는 어떻게 더 멋들어지게 실패할 수 있는지 고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당시에 저한테 되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멘토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후에 일방적으로 멘토로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나이가, 그런 지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항상 자신의 삶을 성찰하시고 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고3보다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할아버지가 되면 행사 선생님 같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부분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기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저랑 동갑이거나 혹은 한두 살 많은 학생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 친구랑 형 누나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무력하고 허탈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개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저희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사회 전체가 굴러가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찾아보자. 그래서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자. 그래서 2015년 여름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총 88일간 갔다 왔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곳이 빌슈테트라는 곳인데, 혹시 스트라스부르라고 프랑스에 있는 그 도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독일의 국경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 뭐 볼 것도 없고 관광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곳에 간 이유는 제가 당시에 카우치서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우치서핑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의 여행자들이 이제 현지인들에게 재워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현지인들이 알았어 그럼 재워줄게요 그러면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에요. 제가 카우치서핑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기 왼쪽 맨 위에 있는 남자분, 이 사진에 있는 이 남자분의 이름이 슈테판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프로필에 자기는 이제 독일에서 고등학교인 김나지움 선생님인데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보드게임이 한 15개도 넘게 있대요.
그래서 아, 보드게임 같이 하면 참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재워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래서 아, 그러면 몇 월 며칠에 재워줄게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던 날이 오후 한 3시 반쯤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되게 배가 고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공짜 피자가 있는데 먹으러 갈래? 그래가지고 아, 네, 좋아요. 그럼 먹으러 가죠. 그래서 공짜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그 엄청나게 큰 건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신경도 안 쓰고 일단 피자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땡 하고 치더니 학생들이 이제 막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회의실 같은 데로 저마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중 하나로 들어갔죠. 피자를 먹다가 슈테판을 따라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풍경이 바로 이거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의 정치 행사 같은 거였다고 해요. 그 건물은 시청사 같은 건물이었고, 그러니까 이 정치 행사를 하는데 각각 워크숍이 따로 있고,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왼쪽 밑에 사진 가운데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주의회 의원들인데, 독일에는 이제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가 있고 주마다 또 주의회가 있어요. 근데 교육을 관장하는 거는 주로 주의회거든요. 그래서 주의회에 교육 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워크숍별로 주제가 다 다른데, 제가 있던 워크숍에서는 무슨 주제를 다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학생인 난민들을 어떻게 환영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당시 독일에서 곧 3년제인 고등학교 학제를 2년으로 줄이는 계획이 이제 시행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일자리는 많은데 고학력 청년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고등학교 1년 줄이고 그 대학교도 1년 먼저 가서 졸업을 1년 빨리 해서 취직시장에 나오는 걸 한 해를 앞당길 수 있으니까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년 공부할 걸 2년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 자유시간도 없고, 그러면 봉사할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취미생활 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2년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독일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거의 하루에 5-6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이제 와서 뭘 하거나 그런 시간인데, 기껏 3년을 2년으로 줄여봤자 학교에 7-8시간 그 정도 있을 텐데, 이게 아, 부럽다 그런 생각, 우리나라 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워크숍이 이제 10몇 군데에서 진행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워크숍별로 그 학생 대표가 몇 명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이제 맨 앞줄에 정치인들이 앉아있고 뒤에 이제 학생들이 빠글빠글하게 앉아있었는데, 저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 학생이 발표를 하는 도중에 정치인이 막 키득키득거리고 웃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혼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내가 발표를 하는데 키득키득거리면서 웃을 수가 있냐. 그리고 막 사과하라고. 그래서 막 정치인들이 막 사과까지 하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났고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생각났는데요.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국민의 범주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포함되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뭐 시키는 것만 해. 그러고 또 18세 투표권도 지금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독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학교라는 곳을 디자인을 할 때 항상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부럽다. 그리고 이곳 아이들은 진짜로 어떤 민주주의에서 그 민이 주가 되는 실제로 그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은 바로 이 도시는 튜빙겐이라는 도시인데요. 독일 남서쪽의 프랑크푸르트의 조금 밑에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는 어떤 대학원생 커플의 집에서 이제 한 3박 4일 정도를 자게 됐어요. 근데 보통 카우치 서핑을 하면은 이제 호스트들이 이제 손님한테 도시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가끔씩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튜빙겐에서는 그 제 호스트 2명이 다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도시를 둘러보러 갔죠. 그래서 저는 한 도시에 최소한 3박 4일 정도는 머무르려고 하는 편인데 한 하루 이틀 정도는 항상 박물관만 둘러봐요. 그래서 튜빙겐에서도 역시 박물관에 갔는데 여기는 박물관이 다 모든 설명이 다 독일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되게 투덜투덜 됐죠. 이건 튜빙겐의 그 유학생이 전체 학생 인구의 50%인데 왜 설명 하나도 영어로 없냐 그랬더니 제 그 집 주인이 레나라는 친구가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튜빙겐 학생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 어떤 애를 재워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구경시켜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가 구경시켜줄 사람 해가지고 마침 그 다음 날에 어떤 튜빙겐의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 6명이 같이 박물관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저를 끼워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 박물관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튜빙겐 대학 박물관이었는데요. 거기서 무슨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냐면 나치 시대의 의학자였던 어떤 한스 플라이샤커라는 그런 독일인 학자에 대한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스 플라이샤커는 튜빙겐 대학에서 역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인데요. 1940년에 나치당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유전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열등하다 그런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아우슈비츠에 가서도 이제 실험 대상을 고르는 거죠. 얘 그러면 이제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나치 그 실험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연구하고 여기 왼쪽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벽면 가도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 있어요. 그게 다 그때 죽은 유대인들의 손바닥 자국이에요. 그걸 보면서 되게 저는 근데 이 전시보다도 이 전시를 보는 학생들의 그런 태도에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이 전시를 보러 온 이유가 뭐냐, 6명끼리 친구들끼리 같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건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나 혹은 증조할아버지 시대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의학도로서 의학의 이름을 하에 저질러진 이런 나치의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또 되뇌고 그런 의미로 항상 나치 관련된 전시가 있을 때마다 찾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에 되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때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이라던가 아니면 정부가 민간인들을 학살한 제주도의 4.3 사건이라든가 그런 걸 언제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실제적인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당시에 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여행을 떠날 때 딱 35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현금이. 그리고 통장에 비상금도 있었지만 그래서 한 300 몇 유로를 들고 갔는데 역시 이게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인데 이게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랑 독일에서 한 번 할 때 이제 막 한 30유로씩 한 3만 원 얼마씩 그렇게 벌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인데 제가 스위스에 갔는데 이게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1시간을 하면 막 10몇만 원씩 벌고 한국 돈으로 해가지고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스위스 사람들은 부자다. 그리고 거기에는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을 쓰잖아요. 근데 동전이 있는데 유로는 1유로, 2유로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위스 프랑은 5프랑까지 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 동전을 막 던져주면 그것만 잘 모아도 이게 액수가 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가 이제 황금의 땅이구나 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내내 거의 이제 여행은 많이 안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를 쥐리히에서 저를 재워주신 아저씨가 너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받는 시급보다 더 많이 버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걸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찍어주신 사진인데 다 감상평을 하시는 게 원래 거리의 악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네가 많이 버는 이유는 거리의 악사가 아니라 쥐리히 음대에 유학 왔는데 월세가 떨어져가지고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딱한 유학생같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서 다 썼어요. 왜냐면 거기는 3시간을 기차를 타는데 막 한 14만 원 이러고 물가가 정말 살인적으로 비싸가지고 거기서 썼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또 거기서 여행을 다니면서 생존 글쓰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여행을 하고 밤에는 새벽까지 글을 써가지고 오마이뉴스에서 보내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호흡이 일단 글쓰기와 여행의 호흡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8km, 10km 그렇게 걷고 밤에 글 쓰고 또 일어나서 또 여행 다니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막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글을 쓰러 여행을 온 건지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건지 자괴감이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럼 쓰지 마. 그래서 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 전까지 이제 오마이뉴스는 메인에 올라가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메인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원고료를 벌어가지고 또 쏠쏠하게 네, 현지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행기를 조만간 또 책으로 정리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 책으로.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얼추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요. 제가 공부란 무엇인지 답을 제시할 그런 자격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20년밖에 살아오지 않았고 또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제가 전할 수 있다면, 공부라는 게 꼭 학교에서만, 교과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보든 거기서 배움을 얻을 수 있고, 어쩌면 그러한 배움이 학교에 다니면서 얻는 배움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를 하루도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점